안녕하세요. 네, 앵코학원 부대표 김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에 여기가 사실 정말로 헤어요고만을 위한 간을 만들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이번 주에 인테리어를 끝내고 오늘 오전에 12시에 딱 간판 마무리하고 책상도 들어오고 그리고 막 닦아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하면서 헤어요고만을 위한 간을 만들었다가 근처에 솔생고까지 해서 솔생고와 헤어요고 전문 간으로 이제 온전히 헤어요고와 솔생고. 근데 헤어요고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바로 앞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정말 외부인에게는 첫 공개하는 그런 자리가 돼서 너무 그런 자리라서 네 어쨌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첫 헤어요고간이다 보니. 그러면 헤어요고 설명회를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여기가 수유관이 저희가 본원이 기름에 있어요. 이게 여기가 수유관이 지금 8번째 관인데 홍보부터 조금 시작을 하고 할게요. 이게 저희 대표 원장님 김건우 원장님이세요. 작년에 SBS 비주 고수열전에서 김건우 원장님이 여기서 출연을 하셨어요. SBS 비주 고수열전에서 성북구에 수학 고수가 있다라고 해서 섭외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워낙에 수학적으로는 입시 결과도 좋으시고 수학을 워낙에 잘 푸시고 아이들에게도 워낙 성적 결과도 좋고 푸는 방법도 다른 일반적인 거와 다르게 굉장히 긴 풀이를 아주 짧고 간단하게 명쾌하게 풀어내시니까 성북구에 굉장히 입시적으로 고수가 있다, 수학적으로 고수가 있다라고 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 가면은 이 풀 영상이 있어요.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2025년 이번에 1월에 헤럴드 경제에서 교육산업 대상 고등부 입시학원 부문으로 김건우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저희 학원을 위해서 주신 상인 것 같아요. 이거는 교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2020년도 코로나 때부터 해서 코로나 때 사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로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때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어려웠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해서 저희 학원에서 또 한 3천만 원 정도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쭉 지금까지도 성북구청과 협업을 해서 저소득층,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이런 가정들에게 교육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도 같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학원이다 보니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이런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로도 그 외적으로도 이렇게 사회적 기업 더 이제 교육 기업으로서 더 본보기가 되는 발전된 기업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앵코학원 저희 학원의 입시 결과입니다. 저희가 2016년에 오픈을 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제 본관, 저기 기름에 있는 본원, 거기 한 관에서 조그맣게 오픈을 했어요. 저희가 워낙 대형 학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형 학원은 아니고 그냥 동네 조그만 소규모 학원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작게 시작을 했지만 점점 커지면서 입시 결과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2024년에는 굉장히 좋은 입시 결과를 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현수막에 이렇게 의학학 7명, 스카이 19명, 서성한 17명, 중경예시 13명, 그 외 인서울 41명 해서 이 동네에서 성북구에서도 굉장히 이 정도면 굉장히 입시 결과가 아주 좋다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25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이거 홍보물 제작할 때는 지금 정시 결과가 다 나왔지만 이거 제작할 때만 해도 1차 수시 합격자까지만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1월 1차 수시 합격자, 그러니까 최초합이죠. 최초합까지 나왔을 때 그 결과만 반영을 한 건데 이번에는 서울대 의대가 나왔어요. 서울대 의대 포함해서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그리고 한림대 의대, 당대치대 이렇게 해서 의예과 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1차 최초합만. 그리고 스카이 7명, 그리고 인서울 12명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정시까지 해서 지금 수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더 많은 합격자가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받으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더 좋은 입시 결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24년도 앵커학원 2학기 성적 우수자입니다. 1등급 보면 수학 100명, 영어도 1등급은 51명 이렇게 1등급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좀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2학기 1등급 100명이라는 것이 2학기에서 중간고사 예를 들어 50명, 기말고사 50명이 1등급을 받았다면 합해서 이제 1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저희가 아무래도 기름 쪽에 있다 보니까 메인 학교가 아무래도 개성고, 신일고 이런 학교예요. 그래서 개성고, 신일고, 영고 학생들이 전교 1등이 좀 많아요. 근데 여기 해화여고도 있습니다. 해화여고 1학년 국어는 전원 성적이 향상했고 그다음에 해화여고 1학년은 중간 전교 2등을 받았어요. 그리고 해화여고 2학년 중간 전교 1등 2명이 100점으로 전교 1등. 그리고 해화여고 2학년도 기말 전교 1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기름 쪽에 해화여고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 전교 1등이 이렇게 여러 번 나왔다라는 거는 정말 성적을 아주 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화여고 반을 열어달라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근데 해화여고 학생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 열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이곳에 투자를 해서 해화여고 학생을 좀 키워보자. 해화여고도 저희 개성고, 신일고만큼 메인 학교로 키워보자라고 해서 해화여고 바로 앞에 이렇게 수유관을 차려서 해화여고 반을 또 밀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저희한테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 개성, 신일보다 훨씬 더 많은 해화여고 학생들의 성적 우수자, 성적 향상자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영어 선생님께서 먼저 발표를 먼저 하실게요. 안녕하세요. 앵콕에서 해화여고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성 강사입니다. 주말 저녁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자녀들이 해화여고 배정을 받고 좀 궁금하실 거예요. 영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에 앞서서 제가 잠시만요. 제가 아이라서 좀 긴장하면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설명에 앞서서 제가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외여고 시험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중하로 따지면 중에서 약간 중상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첫 중간고사는 어렵게 나옵니다. 어렵게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좀 많이 긴장하는 탓도 있고 그래서 중간고사의 시험 성적이 만족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작년과 재작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들면 제가 해외여고 시험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어떤 학생이 기본기가 좀 없는데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문도 좀 외우고 어법어휘도 정확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5등급 기준으로 2등급 중이나 상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언니. 그러니까 서술형이 지문을 외워서 나올 수 있는 서술형이 아닙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맞출 수 있고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서술형의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험 대비 기간에 학생들을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요. 해외여고 내신 범위와 문제 유형, 그리고 해외여고 내신 경향, 그 다음 해외여고 1등급 공략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제 사진을 보고 아주 참하게 나왔다고 칭찬을 해줘서 네, 기분 좋은 사진입니다. 제가 영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영어 전공자고요. 10년 이상 학원 강사 경력이 있습니다. 24년도 중간고사에
애들이 70점을 받아온 학생들이 기말고사는 90점대로 올라간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1학기 내내 80점대 하를 받은 학생들이 2학기에는 80점대 상을 계속 받아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꾸준히 실력 상승 진행 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비내신 기간이라 지금은 제가 모의고사를 집중해서 애들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의고사만 풀면 서술형에 대한 감을 잃을 것 같아서 제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모의고사의 어려운 지문을 몇 개를 골라서 서술형, 그러니까는 해외여고 서술형으로 그거를 문제를 만들어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문제를 풀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좀 실수도 줄고 서술형을 푸는 게 스킬이 좀 느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가르치는 애들이 2학년이 되면 그게 이제 성적에 반영이 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조금 좋아져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신 범위는요, 70%가 모평에서 나오고요, 16지문에서 20지문 나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10%가 프린트예요. 근데 어휘어법 프린트가 나오고요, 외부 지문 프린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휘어법 프린트는 선생님들이 빵점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 6점이나 7점 정도를 깔아줍니다. 예. 그래서 어휘어법 프린트에서 나오는 거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외부 지문인데요. 외부 지문은 모평도 아니고 교과서 지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문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 외부 지문 그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유형별로 만들어 주는데요. 순서 문제도 만들고 빈칸 문제도 만들고 어법 어휘 문제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유형을 만들어서 우리 애들은 외부 지문에서 틀려오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 유형은 어법 5문제, 어휘 7문제, 요약 문제 7문제, 순서 3문제, 내용일치 4문제, 빈칸 2문제, 의미 함축 1문제, 제목 1문제가 나오는데요. 어법에서 어휘 문제가 좀 많죠, 보면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는 요약하고 내용일치 문제에서 좀 아이들이 많이 틀려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체크를 해 놨고요. 요약 문제를 보시면 7개 문제에서 5개가 서술형입니다. 네. 그래서 5개 서술형이라는 건 요약 문제가 만만치 않게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등급, 5등급 기준으로 1등급이 갈려집니다. 상중하가 갈려집니다. 네. 이거는 제가 내신 경향을 붙여놨는데요.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선지를 보시면 다 영어로 나왔죠. 영어로 나왔는데, 지문이 영어니까 당연히 영어로 나왔는데, 아이들이 뭘 착각하냐면, 왜 틀려가지고 오냐면, 이 내용의 선지에서 영어의 단어의 해석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 어휘가 탄탄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좀 안타깝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은근히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위권 변별 문제로 넣습니다. 네,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려오는 문제입니다. 단어 배열 요약 서술형인데요. 여기서 아이들이 많이 틀려옵니다. 위에 지문을 읽고요. 단어를 선생님이 보기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요약 문제를 넣으라고 줍니다. 뭐 단어를 줬는데 넣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확실히 내용이 뭔지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구문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순서가 틀리지 않게 구문을 확실히 알아야 여기서 문장의 완성도가 있게 늡니다.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뭐 조금만 하나만 조금 잘못 생각하면은 뭐 단어를 바꿔 넣는다든가.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유형을 굉장히 많이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도 요약 문제입니다. 요약 문제인데요. 어휘 삽입 문제입니다. 삽입 문제인데 요약 문제인데 요거는 단어 배열이 아니라 어휘를 넣는 건데요. 아이들이 내용을 아니까 어휘는 넣습니다. 하지만 이 어휘가 형용사가 들어가는지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어휘가 품사가 바뀌면서 바뀌는 모습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당황합니다. 처음에 이 시험 문제를 봤을 때요. 그래서 좀 실수를 좀 해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실수하는 걸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트레이닝 시키는지에 대해서 내신 기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회화여고만을 위한 워크북과 예상 문제인데요. 첫 번째, 서술형 지문을 제가 뽑습니다. 지문에서 주요 문장을 제가 뽑아서 아이들한테 주고 또 테스트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서술형 문장에서 물론 서술형이 안 나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요약을 하라기 때문에 그대로 지문에 안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 서술형 문장을 뽑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어법과 어휘를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뽑은 서술형 문장에서 뭐 100%는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이 어휘 어법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서술형 문장을 뽑아서 암기를 시키는데 암기를 시킬 땐 그냥 뭐 저절로 그냥 암기시키는 게 아니라 정확한 구문에 맞게 암기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제가 강조하면서 아이들한테 암기를 시키고 있고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일치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많이 풀게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일치 문제는 아이들이 많이 좀 실수를 해가지고 오는 부분이라 제가 한 지문에 내용일치 문장을 한 20개 정도 만듭니다. 그래서 참과 거시진지를 계속 아이들한테 풀리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거를 풀면서 지문의 내용이 저절로 알게 됩니다. 풀면서 계속 지문을 봐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그리고 내용일치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또 자기들 나름대로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어휘력도 좀 상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 문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요약 문제는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장 상위권 변별력 문제가 요약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지문에 한 10개에서 15개의 요약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렇게도 요약해봤다가 저렇게도 요약해봤다가 그리고 이런 구문을 써봤다가 저런 구문을 써봤다가 그러면서 다양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시험 때 요약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우리 많이 풀었던 거니까 일단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한 지문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부 지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제가 아이들 틀리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회화여고는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문에 맞게 제가 예상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 직전 보강, 그러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제가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한 2회에 걸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보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감을 잡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실수도 좀 줄이고요.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의 시험을 그래서 제가 한 2회 정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회화여고 수업을 제가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 2회고요. 여기 지금 수유관에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화목에 6시부터 10시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이날 화목에 회화여고 1학년과 2학년이 같이 수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앞이니까 시간을 좀 당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딱 이 시간이 아니고 아이들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조정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요일은 화목입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설명에는 회화여고에 관련된 설명에는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통 네. 1등급을 받는 회화여고에서 점수로
평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돼야지 1등급의 점수인지. 모의고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의고사 말고 뭐 내신. 아, 내신이 몇 네, 등? 내신. 1등급이요? 그러니까 뭐 8등, 그 9등급이었을 때 네네. 9등급이었을 때는 90점대가 1등급이었습니다. 90점대. 네네네. 90점 초. 이 정도가 1등급이었고요. 90점, 2등급은 80점대. 뭐, 이렇게가 등급이 나왔습니다. 9등급으로. 거의 서술형에서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법, 어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사실은 워크북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성실한 애들이 하면은 그거는 맞춥니다. 그런데 영어의 내공이 좀 있고 기본기가 탄탄해야 서술형에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실수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문제를 만든 건 그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거든요. 실수를 애들이 줄여야 하니까 자꾸 해보는 거죠. 네. 그렇게 등급이 달라집니다. 네. 이렇게 하면 회화여고에서 이렇게 하면 그 외부에서 본 모의고사 같은 거 이제 외부 평가 문제 네. 그런 쪽에서 등급이 제대로 나오나요? 이렇게가 돼도? 아, 내신 기간에는 어머니 어쩔 수 없이 내신에 이렇게 올인을 해야 됩니다. 내신을 받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내신 기간이 아닌 이렇게 비내신 기간에는 모의고사를 꼭 풀립니다. 그 비율이 네. 거의 이제 고등은 내신 중점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거의 뭐 방학이나 이런 때만 거의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집중적으로 풀죠.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공부 양이 아무래도 겨울방학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2학년 지금 올라가죠. 제가 맡은 1학년 아이들이요. 이번에 모의고사를 엄청 많이 풀었습니다. 한 권을 제가 다 묶어줘. 3월부터 11월까지 제가 그 연도별로 쫙 묶었거든요. 그거를 애들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풀었습니다. 다 푸는데 음. 그 등급 비율은 어떻게 나오나요? 평균적으로 모의고사 아니면 아, 1등급 모의고사가? 모의고사가 모의고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머니 90점대는 네, 1등급. 회화여고의 그 비율이 어떻게 1등급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아, 1등급 비율이? 아, 그건 어머니 제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알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수행평가는 1학년 수행평가를 말씀드리면은 뭐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걸 뭐 자기의 적성을 맞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에세이를 써오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보통 3월, 4월 네, 그때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주시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학원에 가지고 옵니다. 네, 그거 저한테 봐달라고 해요.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이건 이런 편이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정을 제가 해줍니다. 요번에 라이팅이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을 강화하겠다고 교육부에서 그랬죠. 그래서 수행평가도 라이팅을 좀 강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서술형을 더 좀 애들 말로 빡시게 내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1학년은 그럼 수행평가 거의 다 에세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에세이로 뭐 쓰라고 에세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수요단계들이 회화여고가 끝나면 기름관에서 이제 회화여고 수업이 없는 거예요? 네, 영어는 여기서만 할 생각입니다. 해야는요. 그 앵콕에서 수업을 받으면 어휘는 어떤 걸로 배우나요? 지금 수능 마스터 지금 하고 있고요. 윈터나 지금 프리윈터 애들은 그거를 지금 제가 가르친 애들은 지금 3번째 돌리고 있습니다. 아, 네. 워드마스터 2000. 네네네네네. 그 회화여고 단어가 뜻을 제대로 모르면 해석을 잘못해서 많이 틀리잖아요. 네. 근데 그 책 안에서 많이 나오나요? 그럼요, 어머니. 예, 그 책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첫 번째 한 23대까지인가 30대까지는 좀 이렇게 쉽습니다. 중학교하고 한 1학년 정도 수준이고요. 그 이유는 고등 2, 3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거 열심히 하면 네, 실력이 많이 상승됩니다. 그러면 이 수업 시간에 그 단어 체크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어휘 클리닉반이나 이런 게 있나요? 수업 시간에 만약에 비내신 기간에는 충분히 그 단어를 체크를 할 수 있고요. 내신 기간에도 단어 체크를 합니다.
일단은 내신에는 모의고사를 모의고사가 지금 시험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단어를 애들이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모의고사 단어의 시험지를 주고 애들 보고 시험을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또 남아서도 하고 아니면 다음날 또 봐야 되고 언어가 안 되면 어휘가 안 되면 해석이 안 되는데요. 네. 비교재 같은 건 따로 없고요. 그냥 이 교과서랑 그 모의 불편으로 나오는 정도의 그 내신 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험이 그거. 네. 내신 기간은 네, 부교재가 제가 나눠주는 핸드아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네. 비교재 없는 거죠. 학교 부교재는 없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네, 네. 그러면 다음에 국어 선생님이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앵콕학원에서 국어 과목 담당하고 있는 정현욱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해와요고 1학년 설명 같은 경우는 목차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드리는 프로필, 그리고 2025학년도에 교육과정이 좀 어느 정도 그 개편이 많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국어 과목이 왜 중요한지 고3 수능 기준으로 해서 다만 수능 때 국어 과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부터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와요고 기출 분석을 간략하게 좀 해드리고 커리큘럼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목동이랑 서초에서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좀 속된 말로 많이 굴렀어요. 여기서 많이 굴러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데 가면이 맨 처음에 제가 경력이 없을 때는 보통 중학생을 맡겨요. 그래서 중등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천천히 제가 실력을 쌓아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앵콕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어느 정도 제가 강사로서 완성이 되었을 때 여기서 강의 경력을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강의를 제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자랑인데요. 제가 학원을 옮길 때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더라. 그리고 이제 따라가고 싶어하고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직전 학원에서 세화고 학생들을 내신을 했었어요. 근데 세화고가 전국에서 모의고사 평균 점수가 1등인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학생들이 이제 저를 많이 믿고 따라와주고 전교 순위권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자랑 삼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요번에 그 저희 학원 공식 수강평 포스터입니다. 이벤트 포스터인데 여기서 첫 페이지 맨 앞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가장 길고 성의 있게 써준 학생이 제 수강생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저를 좀 좋아하고 따르더라. 이제 시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서 엄청 예쁘다고 제가 칭찬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정교육안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어 과목에 한정해서 제가 이해한 바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은 1학년 때 국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존 교육안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국어를 1, 2학기 교과서를 쓰게 돼요. 자,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공통과목에서 여전히 공통국어 1, 2로 쪼개졌을 뿐이에요. 그냥 분권이 이루어졌을 뿐이고요. 과정이 실제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거의 그대로입니다.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문법 중요하고요. 여전히 고전 문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학생들의 내신 변별력이 발생한다는 지점, 그래서 대비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는 큰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뭔가 굉장히 복잡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시면은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쪽에서 이 부분이 추가된 부분인데요. 여기서 진로 선택에 나와 있는 과목들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보통은 3학년에 이제 걸쳐서 절대평가로, 그리고 이제 의무가 아니라 이제 수강 신청을 따로 해가지고 듣는 과목들이고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이 더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었다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기존에는 11종이었어요. 11종이 9종으로 줄어들었다 정도,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내용상으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평가 부분에 있어서 기존 석차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였었는데 그 부분이 5등급으로 좀 축소됐어요. 상대적으로 내신에서의 변별력이 좀 약화되었다 정도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능 관련해서는 자, 그 국어가 입시에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부터 왜 열심히 많이 해놓는 것이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최고점 분포라고 나와 있는 이 숫자는요, 2024년 수능부터 3개년 기준으로 해서 표준 점수입니다. 작년 수능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 수능 기준으로 최근 3개년입니다. 작년 수능은 쉽게 나왔습니다.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수능이 쉽게 나와서 물 수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불수능이었죠. 딱 보시다시피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고요. 수학은 항상 일관되게 이런 점수로 나옵니다. 수학은 거의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학생들 간 편차가 워낙 커서. 국어가 중요한데 2022년 때도 불수능이었어요. 24년에도 불수능이었고요. 둘 다 1등 커트라인이 85점이었습니다. 둘 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표준 점수에 따른 난이도인데 언매가 문법이 포함되어 있어서 선택했을 때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난이도가 더 높지만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선택 과목으로 미적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미적을 골랐을 때 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100점 만점 기준 여전히 국어가 2점씩 높았었다라는 지점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등급별 표준 점수입니다. 이게 사실상의 변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얼마나 변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대학교를 보낼 때 전형 점수의 반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하게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감이 좀 안 잡히실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사탐으로 좀 가시적인 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일단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생윤이 굉장히 쉬웠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생윤이 쉬웠는데요. 보시면 1등급 표준 점수 분포 개수가 1등급에도 하나, 2등급에도 하나예요. 쉬운 시험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왜 쉬운 시험이라는 뜻이냐면 사문이랑 먼저 비교해 볼게요. 사문이랑 비교했을 때 사문은 표준 점수가 꽤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점수로 50점 받았을 때 똑같은 50점인데 생윤은 65점밖에 대학에 넣을 때 점수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그 2023년 기준인데 2023년 기준으로는 생윤이 어려웠기 때문에 72점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사문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릴 때 여기 있는 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문 같은 경우 70점이었고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뜻이죠. 요거를 분포도로 보여드리면은 2024년 기준 때 생윤이 쉬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등급이 상위 4%인데 96% 안에서 100분율로 표시했을 때 등급 분포가 하나밖에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50점을 맞아야지 이 등급을 받아간다는 뜻입니다. 분포했을 때. 그러면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어야 될 학생과 여기에 있어야 될 학생을 여기로 다 묶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2등급도 여기에 있어야 될 학생과 여기에 있어야 될 학생을 여기로 다 묶어버려요. 시험이 쉬워버리니까. 그래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시험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옆에 있는 사문이랑 비교했을 때 아까 표준 점수 70점짜리 시험이거든요. 1등급이 분포가 5개죠. 골고루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실력이 고스란히 표점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요렇게 등급이 잘 쪼개지는 변별력 있는 시험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다시 한번 그럼 국어로 돌아가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표준점수 분포 개수라는 게 방금 전에 보신 그 그래프에 적용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위 4% 1등급인데도 이 안에서 학생들 간의 격차가 17단계로 쪼개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점을 맞았을 때 표준점수 150점을 가져가는 학생과 85점 커트라인에 간신히 걸린 학생이 같은 1등급이더라도 이제 17개의 격차가 있고 이것이 대학 갈 때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어가 중요하다. 잘 보면 잘 볼수록 대학 갈 때 엄청나게 유리해집니다. 이때 한번 보시면 2022년 때 국어가 수학보다도 변별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났어요. 단순히 표점만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지점입니다. 표준 점수만 보면은 그냥 큰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변별력으로 봤을 때 이때 18개라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 85점부터 100점까지 모든 점수대의 분포도가 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난이도가 높고 변별력이 높다 보니까 대학 갈 때 고스란히 반영된다. 그러면 대학 갈 때 고스란히 반영된다라는 게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와닿을 수 있냐면요.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등급별 감점 규모 확인이라고 하는데 대학교에 갈 때 전형 총점이라는 것으로 학교에 붙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걸로 이제 등수를 쫙 매기거든요. 그래서 뭐 1000점 만점, 800점 만점 학교별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1등급, 2등급은 국어랑 상관없어요. 영어입니다. 근데 영어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서 대학들이 수능 영어의 비중을 대폭 낮췄어요. 그래서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느 정도 낮느냐? 1등급이나 2등급이나 실질적으로 점수가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점수가.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자연계는 실질적으로 1점 차이 나요. 1점 차이.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돌아와서 영어랑 비교한다고 했을 때 영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은 2024년 기준 상위 4.7% 안에 들어야 되는 점수가 90점대 커트라인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인원 2만 명, 사실상 1등급이, 그러니까 상대평가 1등급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게.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내가 영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그렇게 열심히 1등급을 받아놔도 2등급 받은 애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2점이 되게 크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것 때문에 대학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국어랑 비교를 해본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점수 이게 전형 점수거든요. 아까 1000점 만점, 800점 만점 하던 거. 자, 여기서 영어 1등급과 2등급 사이의 격차를 먼저 볼게요. 국어 표점은 무슨 뜻이냐? 국어 표준 점수가 124점, 125점, 126, 127, 128로 1점씩 끊어놓은 거예요. 자, 국어 표준 점수가 바뀌면서 전형 점수가 1점 단위로 이제 계속 다시 국어 표준 점수 1점 단위로 전형 점수가 변화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반영이 계속 되니까. 그러니까 국어는 표준 점수 1점 단위로 전형 점수에 고스란히 반영이 돼요. 고스란히. 아까 전에 설명드린 그 17개의 계단 있잖아요. 1등급에 있는. 그게 이제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뜻이고요. 근데 영어는 1등급이나 2등급이나 자 여기서는 표준 점수 국어만 달라지는데 어떤 좀 극단적인 경우의 수까지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 중앙대 같은 경우 지원을 했을 때 영어 1등급인 거보다 그냥 국어 표준 점수 1점이 더 높은 게 더 유리해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영어 1등급 올리는 것보다 국어 표준 점수 1점 올리는 게 더 쉽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입시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고3 친구들 중에서도 국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대학 갈 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다양하게 나오지만 대부분의 인서울대학은 영어의 비중을 낮게 잡기 때문에 국어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실제로 근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영어는 대부분의 학생이 좀 시간 더 들여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영어는 2번 가고 국어는 보통 1번 가고 수학은 막 3번, 4번 가는데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국어가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국어는 1번 가더라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집중해서 다녀야 되고 과제 잘해야 되고 좋은 학원 다녀야 됩니다. 국어는 그만큼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회화요고로 이제 좀 범위를 다시 좁혀가지고 가겠습니다. 기출 경향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는 이제 기름 쪽에서 국어 수업을 하면서 작년부터 2학년을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회화요고는 다른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쉽게도 처음 맡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와서 저는 뭐 사실상 거의 모든 학교 다 해봤는데요. 개성고, 영문고, 신일고, 창문여고 사실상 다 했습니다. 솔생고까지 해가지고 다 했는데 회화요고만 빠졌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를 수집해서 제 스스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좀 시험지를 살펴보니까 총 28문항 중에서 복수정답 문항이 좀 특이해요. 제가 이런 학교는 처음 보는데 강남, 목동 포함해서 복수정답 문항이 이렇게 많은 학교는 처음 봤어요. 서술형은 없더라고요. 서술형은 없는 대신에 복수정답 문항으로 변별력을 확보하시려는 스타일이었어요. 작년 기준, 작년 1학년 기준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또한 좀 전형적인 내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역적인 세부 내용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제 경험상 여고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입니다. 여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워낙 평균값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섞여 있으면 남학생들은 최상위권 아니면 하위권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벌어진 스타일인데 여학생들은 전반적인 중간이 두텁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게 편해요.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필기하고 1시간이라도 더 암기한 학생들이 유리한 시험입니다. 전형적인 내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습지 및 필기도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신경을 써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예시로서 제가 이제 좀 살펴본 부분이 교과서에는 춘향전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춘향전이 실려 있는데 춘향전 내용만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라 보기 딱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은 자 외부 지문이랑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기의 조건을 충족하는 작품으로만 짝지어라 라고 해놓고 여기에 지금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뭐 기역, 니은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반영하는 외부 지문을 탁 골라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럼 어디서 배우느냐? 학습지에 있겠죠. 이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눠주는 학습지. 그래서 춘향전 수업할 때 학습지를 나눠주고 거기에다가 이런 전형적인 문구들이 적혀 있겠죠.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그 부분들 받아들이고 필기하고 이런 것도 학습지에 예시 작품으로 포함되어 있고 아마 한 단락씩 한 토막씩 나와 있을 거예요. 예시가.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평소에 얼마나 잘 숙지했느냐에 따라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전형적인 내신형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학원에서 대비를 해줄 때는 그래서 최소한 한 명의 성실한 학생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한 명의 성실한 학생이 저한테 프린트를 갖다 줘야 돼요. 필기해서. 그러면 제가 그거를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더 세부적으로 학생들한테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시험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히 암기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모의고사 출제 경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이런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지식은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또 제가 드려야 되는 게 일단은 결론 부분에서 미리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의고사 공부랑 대비 전략입니다. 모의고사 공부랑 거리가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대비를 해야 돼요. 내신을 일주일에 한 번 국어학원을 보통은 다니는데 그때 웬만하면 거의 끝내야 됩니다. 과제하는 시간 빼고는. 그래서 그렇게 끝내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학원에서 집중하고 끝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 외에 수능 국어는 따로 대비해야 됩니다. 수능 국어는 따로 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 돼요. 다시.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요. 질문. 간단하게 좀 보자면은 이 껍빛달리라는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이 껍빛달리의 작품을 교과서 내용 기반으로 출제했습니다. 전형적인 교과서 내용 숙지해가지고 푸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내느냐. 학생들이 헷갈릴 만한 지점으로 세부적으로 구성해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선지가 이 학생 굉장히 성실하게 잘 풀었는데 1번, 5번 골랐잖아요. 정답이 1, 4번이었어요. 4번 고민하다가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V 했다가 이렇게 헷갈려서. 그죠? 이 전형적인 함정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학생들이 헷갈릴 만한 지점 예를 들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인국 박사가 아들을 뭐 유학 보내고 이렇게 하는 뭔가 또 외부적인 세력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출세하려고 인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전형적인 지점을 탁 짚어서 헷갈리게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도 이런 지역적인 세부적인 부분에서 나온다. 모의고사 스타일이랑은 완전 거리가 멀고요. 자, 그래서 다시 대비 전략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학교 수업 시간에 필기 열심히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 와서는 단순하게 학교에서 했던 내용을 반복할 게 아니라 좀 심층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학원에서 다양한 수업 자료를 통해서 내신 유형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 지역적으로 나오고 세부적으로 나오는 내신 유형을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그렇게 대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 국어 공부는 따로 확보를 조금이라도 해서 진행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모의고사 감각이.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이제 제가 작년에 앵콕학원에 와서 좀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화요구 성과가 있으면 좋을 텐데 가르치지를 못해가지고 개성고 같은 경우 이제 인근에서 공부 잘하는 학교잖아요. 1, 2학기에서 재원생 30%가 다 전교 10등 안에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1학기 전교 1등, 2학기 전교 2등 다 배출을 했었고요. 그 1등 하는 친구가
모의고사도 1등을 해요. 보통 이제 개성고 같은 경우는 내신과 모의고사의 격차가 크지 않은 좀 둘 다 대비를 할 수 있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1등 하고요. 영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에 전교 1, 2등 다 제가 배출을 하고 또 여기 1등 친구가 역시 모의고사 전교 1등을 하고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이 제 수업을 지금 여기서 1등이라고 표시해 놓은 친구들이 이제 고3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겨울방학인데 뭐 대치동 이런 데 안 가고 뭐 인강 같은 거 듣는 것보다는 제 수업을 계속 듣더라고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 제 수업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케이스는 많습니다. 그냥.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표현을 해놨고요. 예를 들어 제 수업 스타일을 좀 이거를 예시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석자가 생기면은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보강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결석을 하거나 뭐 장거리 수강생 예를 들면 개성고 2학년 여학생 한 명이 낯을 엄청 가려요. 그래서 창피하다고 약간 좀 부끄러운 수준이 많아서 학원에 오는 게 민망하대요. 그래서 영상으로만 수강할 수 있냐 저한테. 그래서 알겠다. 저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카톡이랑 전화만 하고요. 그 질문만 받아주고 그래서 인강이었어요. 사실 인강처럼 했는데 이 학생이 전교 10등 안에 원래 이렇게 잘하던 친구가 아니고 원래 2등급 나오던 친구인데 계속 모의고사도 1등급으로 유지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이제 어떻게 느끼냐면은 그 강사 선생님들이 보통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관리를 잘하는 강사가 있고 수업을 잘하는 강사가 있어요. 둘 다 잘하는 사람은 거의 드문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잔소리를 많이 하고 뭐 학생들 붙잡아 놓고 막 집에 안 보내는 거 있잖아요. 집에 안 보내고 외우게 시키고 그런 거는 제가 잘 못하고요.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질지 못해가지고 대신에 그냥 양질의 수업을 하고 났을 때 시간 아껴서 최대한 집중해서 수업 들으면 그게 최대한 머리에 남도록 그런 정도의 효율적인 공부는 제가 잘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만 들었을 때도 학생이 성적이 잘 나오더라 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해와여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5시부터 8시 반까지로 되어 있는데 확인학습 2시간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확인학습 2시간을 만약에 따로 하게 되면은 기름까지 또 와야 되거든요. 조교 선생님이 계신 강의실로 또 와야 돼서 그냥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하원하는 시간은 아마 10시가 될 거예요. 밤 10시쯤. 그러면은 수업이랑 그냥 온 김에 금요일 하루 잡고 날 잡고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그냥 진도 나가는 것 플러스 문제 풀이까지 다 하고 하원시킬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5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 수유관인데 사실 이제 저도 수유관은 오늘 처음 왔어요. 지금 아직 리모델링 중이잖아요. 그래서 1층, 2층 너무 지금 어두침침하고 약간 저도 올라오면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아직 공사 중이니까 그래도 3층 올라오자마자 되게 화사해지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차츰 건물도 더 학생들도 다니고 하면은 더 밝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개강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예, 그런 부분. 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해와여고 전용반이에요? 네. 그 보통 국어를 보면은 연합으로 한 다음에 기출할 때만 나눠서 하던데 여기는 안 그런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반을 학교별로만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모든 학교를 제가 다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 학교들을 다 학교별로 쪼개다 보니까 반을 한 7개를 쪼개가지고 학교별로 대비했어요. 마찬가지로 특히 수유관 같은 경우는 해와여고 바로 앞이잖아요. 해와여고가 메인이 돼야죠. 그래서 해와여고만 반 따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예, 한 반에서. 예. 모의고사는 별도로 준비를 해야겠다는 말씀이지 않으면 선생님이 모의고사도 같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학교별 분위기랑 봐가면서 조절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개성고 있잖아요. 개성고는 그 아예 그냥 대놓고 모의고사 지문이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수업을 해버려요. 그냥 미리 하고 아예 안 나올 것 같은 외부 지문도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 다뤄요. 내신 기간인데 왜냐면 그거 자체가 도움이 되니까 했을 때 성과가 좋았었고요. 그래서 해와여고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방향성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공부 시키기가 저한테는 부담스럽고 학생들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내신 때 이런 거 안 나오는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반 분위기랑 학생들 성향을 좀 봐가면서 조절할 생각인데 저는 웬만하면은 그 내신 기간에도 모의고사 숙제를 주는 편이에요. 이거 풀어오라고. 예.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학생들 감을 유지시키는 편입니다. 근데 풀어온 그 모의고사를 수업 시간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제가 상황 보면서 조절하는 거죠. 예. 지금 당장 내신이 급하다 싶으면 내신만 하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그 내신 수능을 어떤 경우에라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예. 수업 내용에 반영하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도 이제 해외여고는 수업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료만 봤을 때 해외여고는 그런 그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자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학습지, 그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학습지 자료가 때처럼 예. 그런 학습지랑 이거 교과서 그리고 학습지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은 제가 시험지 분석했을 땐 반영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서술형이 없고 서술형 없고 대신에 복수 정답만 있어서 헷갈리게 만들고. 예. 그건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학교별 경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그게 1, 2학년을 뭐 1, 3학년까지도 예. 과목이 좀 바뀌긴 할 테지만 국어도 네. 그게 그 비슷한 기조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동안 경험해본 바로는 학교별 분위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국어 선생님이 바뀌더라도 출제 기출 경향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예, 확 바뀌진 않아요, 절대. 예. 웬만하면 작년 거 참고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긴 보수적이잖아요, 학교들이. 예. 선생님 그러면은 네. 중간고사는 3, 4월에 대비하고 네. 주말은 5, 6월에 대비해서 시험을 내신을 끝내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학원을 수강한다면 방학 때는 무조건 모의고사로 하나요? 그렇죠. 예, 모의고사 수능 대비하는 식으로 정규 수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정규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능 대비하는. 예. 그런 커리큘럼을 제가 방학 때마다 항상 고등학생들 데리고 진행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수능 대비하는 커리큘럼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예. 실전 대비 모의고사 중심으로. 예.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그러면은 이제 또 원장님이 와 계신데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 정현욱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수업하다 와가지고 좀 쉬어가지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해화여고 학생들이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이 조금 많아졌고 그리고 기름역에 저희가 메인 학원을 두고 있는데 기름역에서 이제 해화여고로 많이 매년 인원수가 점점 더 늘어나더라고요. 재작년부터인가 해화여고가 이제 기름 뉴타운 단지뿐만 아니고 근처에서 좀 많이 학교를 배정받았는데 작년은 더 심하고 올해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전격적으로 이곳에 관을 내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올해도 저희가 이제 뭐 근처에 있는 성신여고, 삼각상고보다 저희 예비 고1 그러니까 중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해화여고가 훨씬 더 많이 저희 내부에서 됐고요. 저희 예상대로 좀 되었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학 담당인데요. 수학 담당을 저 혼자 이제 담당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잠시 후에 오실 이제 도정선 선생님께서 지금 같이 함께 진행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 수업은 해화여고만 하는 수업은 아니고 모든 학교 통합의 최상위권 수업입니다. 조금 있다가 오시는 도정선 선생님은 해화여고만 전문적으로 하는 수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매년 저희 학원에 그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제가 최근 3년 동안 1학년 애들 실적입니다. 이 제류의 22년도 전교 1등 친구들이 이번에 대학교 합격한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5개 학교에서 전교 1등 수학을 제가 뽑았습니다. 외대부고 친구는 이제 온라인으로 저랑 계속 수업을 했었고요. 선덕고 외대부고 친구는 이번에 둘 다 서울대 그 수시로 1차 합격 둘 다 진행했고요. 제 개성고 영원고 애들이 서울대 의대랑 연대 의대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실은 2학년 가서는 좀 더 많은 학교가 전교 1등을 하긴 했었는데요. 일부러 1학년 때 전교 1등한 학생들만 명단을 적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죠. 지금 예비고3입니다. 예비고3 친구들이 이렇게 1학년 때 전교 1등 이제 달성을 했고요. 근데 1년에 시험이 4번이잖아요. 4번 중에 한 번이라도 전교 1등을 했으면 일단 이름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해와여고도 여기 최초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1학년 때 이제 전교 1등 한번 하고 2학년 올라와서 이번에는 좀 압도적으로 2학년 2학기 마지막 시험은 지금 예비 고3인데 압도적으로 혼자 전교에서 90점 이상 받아서 전교 1등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잘하긴 했는데 지금 이 예비 고3반에 해와여고가 제가 지금 8명 정도 있거든요. 통합반이긴 한데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지금 이 밑에가 현재 예비 고2 학생들이 전교 1등 1학년 때 받았던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3개월 전, 2개월 전이죠. 2개월 전에 12월 기말고사 성적 결과거든요. 잠시만요. 네. 예비 고2 학생들이 제가 57명 가르치는데 24명이 1등급 받았고요. 개정 전입니다. 그 예비 고3들이 83명 중에 47명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 2-3명 빼고는 다 2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정 후에 전부 다 1등급, 한 2-3명 빼고 전부 1등급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인원이 좀 많이 늘었죠. 그리고 1등급 비율이 좀 많이 늡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예비 고3 애들의 지금 83명이긴 한데 제가 이 친구들이 1학년 1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 가르칠 때 1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들도 12명인가 3명으로 제가 시작을 했고요. 이 친구들이 하면서 계속 성적이 올라서 인원이 늘고 1등급 비율이 점점 올라간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지금 83명이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고요. 수요일 반 같은 경우는 한 반에 60명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네. 엄청 많습니다. 네. 근데 이 학생들이 처음에 많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쭉 해서 이렇게 성적을 올린 거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예비 고3 신일고 친구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첫 번째 시험에서 1등급이 1명이었어요. 지금 9명입니다. 전교에서 거의 60% 정도, 적으면 50%, 많으면 70%까지 계속 1등급이 제가 뽑고 있고 이런 학교들은 또 어머님들이 그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엄청 잘하는 애 한 명이 들어와서 걔가 계속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냐. 개성고, 신일고, 영고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치는 애들끼리 전교 1등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안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예비 고3 해와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2학기 저번 시험은 좀 어려워서 압도적으로 혼자 전교 1등이었는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100점이 4명 있었는데 그중 2명이 제 수업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뽑고 이제 학생들이 성적을 좀 많이 올리는 수업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장점이지만 단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좀 있거든요. 장점은 무조건 수학 실력은 오릅니다. 무조건. 제가 안 오르는 애들이 있긴 해요. 수학 성적이 안 오르는 애는 딱 2종류입니다. 못 따라오거나 또는 성실하지 못해서 숙제하는 거 안 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제 수업 커리큘럼에 못 쫓아오는 친구들 어떤 이유로라든지. 두 번째는 이번에 전교 1등 했는데 다음번에 전교 5등에서 내려갔다. 한 이 정도? 컨디션 난조로. 딱 그 정도밖에 없고 무조건 성적은 오르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별 반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빡빡하게 시킵니다. 당연히 빡빡하게 시키니까 성적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빡빡하게 시킨다는 게 또 해와여고 시험이랑 약간 조금 안 맞는 게 있습니다. 해와여고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 수업은 빡빡하게 시킨다는 거에 숙제가 많이 있다는 것도 당연히 일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를 무조건 보통 자히스토리 뒤에 가면 그 모의고사 기출 30번 문제는 학원에서 거의 잘 안 다루거든요. 대부분 학교에서 30번 문제는 잘 안 내기 때문에 이 수업은 모의고사 기출에 있는 모든 21번, 29번, 30번 문제를 수업 시간에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학교 내신이랑 밸런스가 조금 어긋날 수 있다. 그런 단점은 있지만 본인이 그냥 단순히 1등급이 아니고 정말 수학을 잘하고 싶고 전교 1등을 하고 싶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반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장점이든 단점을 말씀드렸고 이 반은 실은 5등급에도 들을 수는 있어요.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하긴 하지만 중간고사 성적을 보고 분반을 하긴 하지만 학생이 이 수업을 듣고 따라올 수 있는 이해력과 이 수업에 대해서 노력, 어떤 노력이 필요하면 당연히 못하면 수업에 다 이해를 못해요. 제가 항상 수업 영상을 당일에 보내주거든요. 집에 가서 복습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쫓아온다면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여기 지금 예비 고3 애들 중에 이 학교 친구들 중에 3명이 1학년 1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 때 개정 전에 5등급이었어요. 170등?
150등 막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2학년 올라와서 1년 내내 열심히 쫓아서 5등급이었던 3명 중에 2명은 1학년 2학기부터 1등급이었고요. 나머지 1명은 2학년 1학기부터 1등급에서 2학년 시험 4번 3명 다 1등급 받았습니다. 5등급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쫓아와야 돼요. 왔는데 성실하지 못해가지고 1등급 하다가 떨어진 애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자기 주도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제 수업 영상을 복습하는 것까지 제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확실히 자기 공부를 맞춰서 자기 주도 하는 친구들이 특히 효율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효과가 좀 좋아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확실히 좀 성실하고 조금 어떻게든 밤을 새서라도 공부하려는 이런 조금 의욕이 있어가지고 여학생들이 조금 잘 따라오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 관리는 이제 어머님이랑 학생이랑 저랑 3명 있는 반에서 조금 많이 진행하는 그쪽에서 뭐 수업 영상, 질문 이런 거 다 받고요. 질문을 받으면 질문 해설 영상은 24시간 안에 해설로 영상으로 찍어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활용하는 친구는 하루에도 질문을 계속 5개씩 보내요. 어렵더라도. 그 친구는 성적이 계속 오르는 거죠. 그렇게 선생님을 조금 잘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좀 필요한 그런 수업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과 단점을 모두 솔직하게 전달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기는 했거든요. 제 수업을 듣다가 내신 때는 다른 선생님 반에서 학교 레벨에 맞춘 수업 듣고 이렇게 막 전반하면서 이동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희 학원 이제 학원 수학 선생님들이 다 조금 많이 친하셔가지고 이런 전반에 대해서 다른 학원은 보통 같은 학교 많이 트러블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건 없거든요. 이 학생이 지금 이게 더 맞겠다 하면 전반을 시키고, 다음번에 이게 더 맞겠다 하면 전반 시키고, 이게 좀 자유롭고, 그런 거는 이제 뭐 학생이 제반 듣다가 좀 사춘기가 늦게 왔어요. 그럼 또 전반 했다가 또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있으면 다시 왔다가, 이런 것도 자유롭게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라든지 우리 상담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뭐 도정선 선생님 반을 듣고 있으면 도정선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조금 조율을 해서 언제든지 학생에게 맞춤으로 준비할 수 있게 저희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는 고등학교 수학 전교 1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은 예비 고3 친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걔들끼리 전교 1등 경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목표라기보다는 수능 수학 만점이 목표입니다. 수능 수학 만점이 지금은 좀 쉬워졌는데요. 3년 전 수능 기준으로 미적분 100점이 성북, 강북 모든 현역 합쳐서 1명 있었거든요. 이제 수능 수학 만점이 목표라는 건 이제 구에서 수학 1등을 목표로 하는 약간 그런 거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정도 목표라면 당연히 쫓아오겠죠. 네. 그리고 어머님들이 조금 약간 이번에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개정 전에 1등급이 해와여고 같은 경우는 10명 안팎으로 보통 구성이 돼요. 10명 안팎으로 구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 10등까지가 전교 1등급이라고 치면 개정 전에 본인이 6, 7, 8, 9, 10등이면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은 3년 내내 1등급을 유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2등급 앞에 있는 친구들이랑 한 문제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수학은 배점이 또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번의 시험 내내 컨디션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6, 7, 8, 9, 10등은 실은 꾸준히 1등급 유지가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1등급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아예 실력을 그 사이에 올렸거나 아니면 운이 좋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개정 전에는 1등급을 3년 내내 유지하려면 최소 모든 학교에서 전교 5등 안에 수학 실력이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실은 이거보다 더 심해요. 왜냐하면 미적분 선택을 하면 해와여고 같은 경우는 미적분 선택하면 여고기 때문에 인원이 팍 줍니다. 팍 줄어요. 이번 고3은 어떻게 될지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요. 정말 적은 경우는 전교 4등까지 1등급 거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시험 2번이긴 하지만 전교 4등이 또 3, 4등은 자기들끼리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생각하면 실은 10번 내내 1등급을 유지하려면 개정 전이었으면 수학 실력이 최소한 전교 3등은 되어야 됩니다. 실력 자체만으로 전교 3등을 유지해야 10번의 시험을 다 1등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 후에 1등급 것이 거의 10%로 늘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기준이 뭐냐면 개정 전 1등급 실력을 맞추는 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수학 실력이 전교 10등권 안에는 들어야 10번이 다 1등급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높은 게 좋긴 합니다, 항상.
그래서 뭐 벌써부터 애들이 조금 빠져가지고 선생님 이제 전교 한 30등까지 1등급이라는데 적당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학원에서 테스트 적으면 작년 기준으로 너 한 15등 정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어떤 학교든 10등 안에 드는 성적을 유지해야 꾸준히 1등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개정 후에도요. 그거를 목표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는데 하나 더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학교 통합반이라 제 수업은 모두 기름역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생들과 같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전반도 좀 자유롭게 하고 선택지도 넓히고 저희가 이제 공간도 해화여고 앞에 생겼기 때문에 조금 장소, 레벨, 뭐 모든 시간에 대해서 조금 자유도를 높이고자 제가 이게 주 2회 수업이 아니고요. 1회 1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수업이에요. 교재가 다릅니다. 고쟁이랑 블랙라벨 중심으로 화요일 수업을 지금 금요일은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1회 진행하고 자이스토리 수능 기출 중심. 모든 학교가 어쨌든 교과서 베이스고 수능 기출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는 건 모든 학교 수학 기출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해화여고는 교과서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 관련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의 핵심적인 모의고사 기출 중심으로 주말에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 4시, 8시랑 일요일 1시, 5시는 실은 같은 수업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토요일 오고 다음 주는 일요일 와도 됩니다. 등록은 토요일로 해놓고 언제든지 토요일을 바꿔서 와서도 그런 건 상관이 없고요. 화요일은 지금 화요일 수업밖에 없긴 한데 이제 4월부터 금요일 수업을 분반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차후에 금요일 이제 수요가 있으면 4월부터 개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커리큘럼이 이렇게 돼 있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유도를 높였기 때문에 주일의 수업만 선택해도 괜찮고요. 화요일 주일의 수업만 선택해도 괜찮고요. 이거 2개를 선택해도 괜찮고요. 도정선 선생님 수업을 선택하고 제 거 1을 선택해서 수학에 주 3일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자유도가 높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해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떤 걸 들으면 모르겠다 싶으면 실은 제 수업은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다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제 수업은 수업 듣고 안 되겠다 싶으면 수강료 안 받습니다. 처음에 한 번 듣고요. 근데 이제 수업을 듣고 나는 이 수업 앞으로 들어야지 하면 그 수업료는 제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의 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내 수업을 따라올 수 있고 내 수업에 대해서 이게 본인 레벨에 맞는 친구들은 제 수업 듣고 무조건 수강할 거란 자신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업 한번 들어보고 결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뭐 해화여고 내신 기출 경영에 대해서 방금 전에 살짝 전달을 드리긴 했거든요. 교과서를 비중이 좀 높은, 요즘에 모든 학교가 그래요. 교과서 플러스 부교재랑 뭐 학교 프린트가 있으면 플러스의 모의고사 기출 중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해화여고도 조금 난이도 조절을 좀 잘하는 학교예요. 해화여고는 실은 갑자기 너무 어렵거나 갑자기 너무 쉬우거나 이렇게 심하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완전 쉽게 나오진 않는다. 가끔 정말 쉽게 나오면 1등급 컷이 90점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렵게 나올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 전에 2학년 2학기 기말 2학년도 시험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이 1명 있었어요. 80점 이상이 4명 있었고요. 그런 시험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건 교과서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이 있기는 한데요. 조금 더 자세한 건 도정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좀 특이한 점 말씀드리자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매년 기출 기조는 약간 비슷했는데 특이한 점이 서술형이 있다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간 기말 중에서 한 번만 서술형이 있고 한 번은 없었어요. 좀 특이해요. 좀 특이해서 한 번은 아예 전부 다 객관식이고요. 한 번은 서술형 2문제 이런 식으로 좀 나왔거든요. 작년 기준으로는. 근데 이번에 어쨌든 개정 교육과정이다 보니 이 시스템 뭐랄까 쌤이 이제 5등급제를 갈라야 되다 보니 이 5등급제 가르는 거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기준이 없어가지고 한번 중간고사는 좀 시범적으로 되고 조금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거든요. 왜냐면 중간고사 해봤는데 등급이 안 갈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에 변형을 좀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 조금 안타깝죠. 지금 1학년 애들이 약간 시험대에 오른 느낌입니다. 네, 그래도 중간고사가 너무 쉬우면 어차피 기말고사는 어려울 테니까요. 뭐 그런 건 너무 모든 학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 수업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뭐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건 제가 항상
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는 편이라 질문이 많이 없으실 거라 생각은 좀 하는데요. 뭐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뭐 데스크 전해주셔서 그 원장 선생님 상담을 좀 심화반 하고 싶다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학이라 수업이 많아서 목 상태가 이런데 나중에는 이제 좋은 목소리로 또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일단 그러면 제 수업은 끝났고 이제 헤어 요구만 중심으로 한 헤어 요구반을 맡아주실 도정성 선생님 모시고 헤어 요구 수학 수업의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 앵콕학원의 도정선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초에 맞춰서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학 강의는 2010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좀 기간은 오래됐는데 중간에 뭐 주 2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짧게 편하게 근무했던 적도 있고요. 이제 앵콕학원에 왔던 거는 22년도에 와서 이제 만 3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기 학원에서 이제 4년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자랑할 거라도 적어야 되는데 쓸데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 학원에 와서 어떻게 학생들하고 수업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22년도 이제 1학기 처음 왔을 때 1학년 학생들을 이렇게 만났고요. 그때 이제 10명이더라고요. 저희 학원은 항상 시험 때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성적을 항상 취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요거를 제작하는데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3월에 만났고요. 이제 10명이 있었는데 이제 2등급 이상이 이제 딱 한 명, 1등급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이 성적이 이제 처음에는 요랬다가 이제 여름방학을 거치고 2학기 중간기말 합쳐서 조금 신규생도 늘어가지고 이제 13명 중에 7명이 2등급 이상으로 이렇게 성적 취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에 제가 1학년을 맡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3월 달에 없었고, 이제 작년이죠. 작년 24년도는 사실 작년도 1학년을 맡을 계획이 없었다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해와여고가 갑자기 작년 3월에 진도가 다른 학교랑 되게 다르게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다른 반에 있던 해와여고 학생들이 이제 진도를 아무래도 상의하다 보니까 컴플레인이 있어가지고 좀 3월 말쯤에 따로 해외여고반을 만들어서 급하게 이제 제가 맡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작년이죠. 작년 요 학생들이 처음에 6명이 왔었고, 여기도 또 특이하게 여기 한 명은 2등급이 나왔었는데 1학기 중간기말 취합해서 종합 이제 2등급 한 명이 있었고 대부분 3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이죠. 이제 저번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6명 중에 이제 2등급 이상이 5명까지 올라왔는데, 뭐 성적으로 취합했을 땐 좀 올랐는데 뭐 실력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성적 결과하고 과정적으로 봤을 때 아직 좀 막 엄청 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요렇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뭐 여기서 22년도 처음 왔을 때 만났던 학생들이 작년에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요 10명 중에 그래도 한 8명이 저랑 수능까지 끝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끝까지 가는 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수학 강의하고 직접적 강의나 관련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학교개법학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예전에는 행정고시라고 불렸던 시험에 1차 시험에 이제 2과목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요일별로 이렇게 강의를 나가고 있고, 좀 이렇게 먹고 살고자 뭐 이런 것도 적어봤습니다. 뭐 더 적고 싶은데 뭐 담배도 안 피고요. 자, 이제 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제 저에 대한 신상 소개보다도 이제 중요한 건 수업 소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인드로 수업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교수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커리큘럼은 저 같은 경우는 크게 3단계로 나눕니다. 방학, 그리고 개학 직후, 그 다음에 내신 기간이죠. 이거를 기간별로 나눴을 때 이렇게 3개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테마로 나눴을 때는 방학 때는 이제 갱년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학을 하면 이제 유형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는 이제 내신 대비가 하게 돼요. 뭐 큰 차이점으로 하나씩 얘기를 드리자면, 거꾸로 갈게요. 중요한 건 사실 학생들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하는 거지 학문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험이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문제를 맞춰서 점수가 나오는 게 제일 1순위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수업은 어떻게 보면 요 내신 대비 기간일 수도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요 기간에는 이제 학생들 학교에 맞춰가지고 테스트지를 이제 제작을 해서 최적화해서 시험 보는 걸 1순위로 삼고 있고요. 뭐 그때마다 이제 학생들 수준이 되게 달라요. 이렇게 똑같이 출발하지만 처음도 다르지만 계속 진행하다 보면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모든 걸 똑같이 풀리는 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독이 될 때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개인별로 조금 파악을 하고 뭘 풀고 뭘 안 풀지 이런 거를 설정해 주는 게 이제 2순위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문제들 위주로 이렇게 효율성을 발휘해서 하는 수업이라면 여기는 그 전에 시간이 있으니까 이 수학 문제라는 게 아무래도 문제만을 다 외워서 풀 수는 없어요. 원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많은 문제를 좀 넓게 펴는 거죠. 그래서 유형 문제도 풀고 모의고사 문제도 풀고 그거를 여기서 다 소화할 수 있으면 뭐 당연히 뭐 학원 그만 다녀야죠. 소화가 다 되면. 근데 이제 목적은 뭐냐면 여기서 넓게 공부를 해두면 여기에선 내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과한 것들은 버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설계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넓혀간다는 느낌보다도 좁혀가는 거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철학은. 그래서 이제 문제수는 여기에서 되게 많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냐면요. 여기하고 살짝 분리가 돼요. 여기다 이제 써놨는데 요게 제 강의 조금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오랜 기간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만나보면서 딱 두 가지 분류가 나오는 게 어떤 학생들은 수학을 되게 수월하게 느끼고 어떤 학생들은 수학을 되게 어렵게 느려요. 이제 받아들이죠. 그 학생들의 차이점은 저는 단 하나라고 봐요. 이거를 외우느냐 이러면 어려워져요. 고등수학은. 그리고 쉬운 학생들은 외우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표면적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어떤 문제나 개념을 설명해봐 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이 그 원리적인 거를 설명할 수 있다면 외우지 않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걸 외우는 학생들은 그냥 이런 기계인 거죠. 기술을 배운 거예요. A면 B다. 야, 이거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만 해. 그러면은 굉장히 그 학생들은 그 문제를 푸는데 최적화되어 있지만 조금만 변화가 있게 되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방식의 수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때나 이제 효율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시험하고 가장 먼 시기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시험이 당장 내일인데 우리가 원리를 따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멀리 있는 이 첫 수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암기한 게 여기까지 지속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기 수업 같은 목표를 뭐라고 두냐면 저는 이 두 개의 수업을 하기 위한 이제 어떤 그릇을 만드는 수업의 목적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뽑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개념의 이제 상식화예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수학 공부가 어려운 학생들의 첫 번째 포인트, 이제 수학을 잘하면 이런 건 해당 사항 없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첫 번째가 인내심이 좋아요. 그래서 야,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하라는데? 나 따라하니까 되네?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력이 탑재가 돼 있거나 거기에 플러스 인내심까지 좋으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가 이제 이렇게 되냐면 불안한 거예요. 야, 선생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 라고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 학생들은 내면엔 뭐가 있냐면 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뭔데? 그러니까 뭘 모르고 막 기술 배우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계속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개념의 상식화가 그걸 일부분 깨준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음 얘기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학생 때 용어는 한번 다 들어보셨잖아요. 공부도 하셨을 거고. 함수. 이게 수학적 정의인데 봐도 막 이제 보니까 막 찡그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공부를 할 때 함수라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1차 함수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풀어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잠깐 예시 삼아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상식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식하고 멀지 않아요. 너무 가까워요. 자, 여기 함수의 정의를 예시 삼아서 제가 한번 설명 방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학 책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x 값에 따라 y 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대응 관계. 뭔 소리 하십죠, 그죠? 봤던 것 같은데 막 갑자기 트라우마가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잠깐 다시 저는 한번 읽었지만 놓으시고 저는 뭐라고 이제 느끼고 있냐면 함수란 수학자들이 조금 약간 너무 비웃으시면 안 돼요. 함수란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이치다. 정신 이상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수학은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과정만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를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사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지금 집값이 이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코인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죠? 시간에, X에다 시간을, 여기 집값 넣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에 따라 집의 가격이 하나로 정해지는 대형관계. 시간에 따라 오늘의 집값, 내일의 집값 알고 싶잖아요. 이것만 알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바로 그냥 내일 오를 거면은 오늘 사고, 내일 이제 떨어질 거면 오늘 팔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해. 공부하는 시간에 따라 성적이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하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른다 생각하죠. 그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1차 함수 직선인 거예요. 뭐 그거를 다른 사자성어로 얘기하자면 다다익선. 많이 하면 많이 하면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학원 갔다 왔는데 이러잖아요. 왜 공부 안 해? 공부하고 왔어.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공부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상식이죠, 그죠? 근데 꼭 다다익선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투자에 따른 이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투자를 하면 당연히 장사할 때 이윤이 생기잖아요, 그죠? 투자를 많이 한다고 이윤이 많이 생기진 또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내가 명품 파는 인테리어를 하면 내 투자 비용에 대한 이윤의 관계가 굉장히 떨어지죠. 반면에 명품관에서 인테리어를 하면 이윤에 연결되는 도가 높죠. 그러니까 적정 투자 금액이라는 게 항상 필요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럼 그때는 이 가로축을 이제 그래프 막 그렸었단 말이죠, 그죠? 가로축을 투자 금액, 세로축을 이윤 관계라고 해보면 투자를 늘릴수록 이윤은 어떻게 되죠? 처음엔 늘었다가 너무 과도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2차 함수예요. 위로 블록이 막 이런 포물선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용어의 기억 이런 것도 날 수도 있어요. 포물선 위로 블록일 때 이 점을 무슨 점이라 하죠? 꼭지점. 우리의 관심사가 당연히 이윤을 최대하고 싶으니까 그런 용어들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등수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학문적인 기초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식이 사실 고등 1, 2, 3학년을 다 몰아서 설명하면요. 하루에 한 3시간이면 1, 2, 3학년 모든 내용의 개념이 다 끝나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서적을 보고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책을 보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수학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수학을 벗어나죠. 주어지는 에너지에 따른 이동거리, 물리학이 되는 거죠. 역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생기면 학문의 분야가 달라지는 건데 이 수학이라는 거는 모든 학문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방식의 설명 방식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고등수학에서 3시간이면 끝나요. 그래서 이 과하지 않고, 그리고 요걸 해주면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시도를 해봤을 때 몇 년을 이제 깨닫고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의 설명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그럼 하면 애들이 최소한 이제 뭐가 사라지냐면 수학을 좀 서투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불안감이 사라져요. 별거 아니구나. 이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시험 문제. 그죠? 이건 사실 면접 볼 때, 수시 면접 볼 때 마지막에 교수님이 수리 물리학부라든지 아니면 수학과 같은데 면접 볼 때 마지막에 네가 생각하는 함수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긴 하는데 그거 말고는 쓸모가 없는 설명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걸 알므로써 불안감이 사라져요. 이런 게 의미가 됐고 이래서 우리가 1차 함수를 다루는 걸 연습하는 거구나. 이 스토리를 알게 되면 수학이 서투른 학생들도 당위성이 생기는 거죠.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수학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가 덜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고수가 되고 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만 잘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알아서 뭐가 가벼운 정도고 뭐가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그걸 구분할 수 있었을 때 고수의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부분을 그런 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시간상 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저는 이런 게 재밌어요. 미분도 배우셨잖아요. 그럼 미분이라고 하는 그런 되게 복잡한 것도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관심 있으시면 오늘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제가 재밌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는요. 여기 근데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 개념 수업할 때 논리적인 사고력의 점검이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외우는 학생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학생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연역적 논리의 이 과정을 따라가는 자연적으로 설명은 안 했는데 연역적 논리가 뭔지 알고 따라가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게 힘든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연역적 논리가 별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귀납으로 바꿔서 조금 예시를 쉽게 드려보면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이 한 8시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12시간 뒤에 해가 뜨나요? 되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아니 어제 뜨고 그제 떴으니까 내일 뜨지. 이건 연역적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귀납이에요. 귀납. 수학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누군가는 또 몰라 뜨겠지. 주장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군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구의 공정과 머리가 아프시지만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위치관계를 추론할 수 있단 말이죠.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그죠? 그런 방식의 논리적 사고력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어리고 접해본 바가 없다 보니까 수학을 본능적으로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들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지 저게? 하다가 그냥 결론만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은 분명히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도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도 이런 논리적인 과정들을 다 거쳐서 설명을 할 텐데 학생들은 들을 때나 이해하다가 항상 물어보면 알잖아요. 들을 때는 알겠는데 집에 오면 모르겠어. 그게 뭐냐면 과정의 뉘앙스를 느끼려고 하던 참에 수업은 끝나고 결론만 생각을 암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시기 때 하는 수업이 이제 요거에 대한 강점을 두고서 보통적으로 요 유형 강의 때 한 번 수업 때 숙제 과제물이 한 100문제 정도 나가요. 목적이 수험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푸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근데 여기는 한 5분의 1, 4분의 1로 줄어요. 적을 땐 20문제, 25문제. 왜냐하면 이때는 많은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논리적인 과정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숙제를 논술형으로 쏘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논술형 수업을 하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애들과 3학년 올라가는 애들은 제외입니다. 3학년은 저랑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숙달이 됐다 하고 3학년은 이제 수능 대비 해야 되잖아요. 많은 문제 모의고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외고요. 그래서 요때 그 논술형 노트를 항상 제가 채점도 직접 하고 과정을 봐요. 간단하게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제 부모님들이 느끼시기에 객관식과 주관식의 차이점 뭐 이런 거는 아실 텐데 논술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냥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객관식은 그냥 오지간다예요. 주관식은 답만 쓰면 되죠. 서술형은 과정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은 A면 B다만 쓰면 돼요. 그럼 논술은 뭐냐면 똑같이 A면 B인데 왜 A면 B인지 이유까지가 들어가면 논술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전적 말이 주장을 할 때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논술이에요. 특별히 있는 게 아닙니다. 논술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경지가 되면 확실히 이제 달라지는 걸 제가 눈으로 목격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얼마 안 됐는데 한 3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원에 와서.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이 있는 수업이고 이번에 이제 3월 개강하는 강의는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1학기 때 요 강의부터 하기에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강의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과서적 풀이, 다행 기본 풀이와 풀이 위주로 수업 위주로 완전히 전환을 해서 많은 문제를 푸는 걸 목적으로 둬요. 그래서 기본 문제 플러스 항상 저는 부교재를 써요. 모의고사 기출서, 보통은 뭐 자이스토리라든지 보통 자이스토리 많이 씁니다. 학생들하고. 그리고 요때는 이제 내신 자료를 이제 제가 직접 배부를 해서 시중 교재를 이용하지는 않고요. 이때는 학생들한테 제가 만든 자료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까 이야기 드렸던 테스트 요걸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업 구성 소개를 드렸고요. 자, 이제 역할 얘기도 이제 방금 비슷한 얘기를 좀 더 드리면요. 제가 수업을 구성을 할 때 이제 역할과 그 역할에 기반해서 이제 구성을 학생 이제 연역적 논리와 이제 창의사고력 요게 아까 얘기를 드린 부분입니다. 연역적 논리 강화는. 창의사고력은 뭐냐면 수학 문제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요것도 쉬운 예제로 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아이가 뭐 과자를 좋아해 2,000원짜리. 그러면 내가 얘한테 2,000원을 주면 우리가 이제 직장에 있을 때 아이가 뭐 하고 있을지 당연히 좀 상상이 가지 않나요? 어떤 상상이 가죠? 얘가 2,000원짜리 과자를 먹겠구나. 이렇게 단순한 논리도 있는 반면에 수학 문제에는 조건이 많아져서 얘가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오늘따라 아침에 빵 사달라 그래. 그럼 얘가 과자를 안 사고 빵을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건이 늘어남에 따라 이 결론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학에서도.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조건 어떤 학생들이 조건을 인식했을 때 결론이 단순하게 추론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좀 복잡하게 결론이 나오는 문제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연역적 논리를 안다고 해서 풀지 못해요. 약간 창의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거죠. 주어진 조건들을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이렇게도 해석해봐서 결론이 꼭 그렇게 하나만 나오는지 뭐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하려면 결국 이 사고력 강화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건 잘 안 커져요.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요. 약간 이거는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선천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수능까지 정복하려면 이 창의 사고력이 없으면 성적이 안 나와요. 방어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개념 얘기를 좀 강조 많이 했죠. 근데 사실 기본하고 기초를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에 입각한 거지 기초적인 걸 하지 않습니다. 제 수업은 여기 시작할 때부터 여기 끝까지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봐요. 그리고 개념서도 전 주로 뭘 쓰냐면 순만큼 나오대라는 개념서 중에 가장 어려운 교재를 써요. 일부러 개념서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도록.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어느 한 시기에 보는 게 아닙니다. 창의사고력은 개념을 안다고 유형 문제 풀이를 안다고 커지지 않아요. 그냥 항시적으로 우리가 근육을 키우듯이 키워야 돼요. 잘 안 커지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 출발부터 끝까지 학생이 수용만 가능하다면 푸시를 해서 좀 어려운 것들을 계속 이제 주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은요, 요게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앵콕학원에서 이제 벌써 이제 올해 4년 차인데, 제 수업의 특징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되게 차분해요. 벌써 느껴지죠? 졸리시죠? 되게 차분해요. 저도 뭐 20대 시작할 때는 학생들한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자극적인 이런 발언들도 많이 고민했었는데, 결국 수업의 목적은 학생들 성적이 1순위겠더라고요. 제가 양심상 계속 하면 할수록.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시간의 편의성이라든지 즐거움 이런 것보다는 공부라는 게 막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실 공부라는 건 되게 차가운 성질이잖아요. 이성적인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도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수업 시간이 처음 시작과 끝을 왔을 때 공부를 하고, 대신에 최대한 제가 아까 설명했던 방식이라든지 저의 좀 어떤 한 번 정도는 어떤 농담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이 재미를 수업 내용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요건 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용은 개념 이해와 문제풀이법 위주로 가고요. 이제 교재를 뭘 사용할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월에 개강을 하면 주로 저는 마플 시너지는 유형서로서 하나 골라요. 이걸 선택한 이유는 유형서 중에 문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 요거는 문제가 제일 많진 않아요. 기출을 다 풀기에는 학생들의 역량이 보통 부족해요. 그래서 이건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요건 부교재고 요건 정교재라서 거의 학생들 수업해보면 대부분은 마플 시너지는 1등급까지도, 저는 교재를 볼 때 무조건 한 문제 빠짐없이 풀게끔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확인해요. 그냥 수업하고 문제 풀고 숙제해와 이렇게 하지 않고요. 공부라는 건 저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첫삽을 떠주는 거죠. 그걸 못 뜨기 때문에 학원을 오는 거고, 저는 그 역할을 하고 학생들이 중요한 건 자기가 그걸 다 퍼냈는지까지를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따로 부르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이 된다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자이스토리 기출서를 좀 추가해서 최대한 이거를 많이 봐줘야 돼요. 이걸 안 보면 여기까지 유형 문제들은 약간 암기식이에요, 사실 학생들이. 계속 어려운 문제, 조금 기발한 문제들, 창의적인 문제를 보면서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한 3년 길게 봤을 때 수능에서도 승부수가 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때는 이제 시즌별로 이제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4시간 수업이 있는데요. 이제 1교시에서는 과제물 피드백을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시간 정도는 진도 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이제 3교시에는 그날 공부했던 거 혹은 과제물 피드백이 공통으로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좀 미흡한 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게끔 이제 조교 선생님과 같이 확인학습 1시간 정도를 활용해서 합니다. 자, 요 정도 이제 수업 내용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도 궁금해 하실 게 뭐 자세한 막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비교해 드리는 것보다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야여고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우연찮게 작년만 해야여고를 담당하긴 했는데 여기에 와서 22년도부터 해야여고를 계속 학생들이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의 경험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까지 제가 오기 전까지 처음 왔을 때 시험지를 분석해 보니까 시험 문제가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만약에 강남하고 비교한다면 쉬운 편에 속하는데 이 지역 안에서도 굉장히 쉬운 편이었어요. 오, 너무 쉽다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22년도에 그래서 처음에 야 쉽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렵게 나온 걸 보고 놀라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때 겪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지를 이제 봤을 때 가장 어려웠던 해가 23년도예요. 이제 이 지역에서 난이도를 하자면 중 정도 됩니다. 중. 그 다음이 이제 작년 그리고 이제 22년도 이 정도가 조금 어려운 정도.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요. 그 제가 학생들하고도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제 많이 들어보면 해외요고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을 변별하는 목적으로 시험지를 항상 구성을 하는 걸 첫 번째로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하면 어렵게 되고요. 못하면 좀 쉽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요때 21년도보다 22년도에 조금 잘하는 학생들이 왔었어요. 요때 어떤 얘기가 좀 있었냐면 자사고에서 그리고 개성고에서 좀 떨어진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왔다. 어떻게 이제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배정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이제 높아졌다라고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여기가 더 학생들 풀이 높아졌어요. 이때는 뭐 외고에 가려던 학생 한 3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맨 윗등급을 변별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3명 때문에 어렵게 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조금 난이도가 낮아졌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게까지 가는 학교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한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번 3월에 개강을 하고 물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보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변별력을 두실 것 같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객관식 위주의 시험지예요. 중간고사는 거의 항상 객관식이고요. 기말고사할 때도 요때는 기말에도 객관식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컴플레인이 크게 한번 났었기도 했었는데 뭐 요때부터는 이제 기말고사에 단답형이라고 적었는데 단답형 요때 한 해 중간고사인가 단답형 한번 2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서술형으로 2문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객관식 시험이 많으면요 좀 단점이 있어요. 실력이 아니라 운에 따라서 등급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물론 잘 찍어서 잘 맞춰 학생들은 너무 기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계속 기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작년도 보면. 그리고 이제 문제 구성은 거의 제가 느끼기엔 비슷한데 항상 기초적인 문제와 대표적인 유형 문제만 다 맞아도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은 나와요. 그러면 이제 1등급 컷은 어느 정도냐면 요 문제를 다 맞고 한 1.5문제 정도만 맞으면 1등급이에요. 거의 항상. 되게 쉽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학생들 요거 잘 못해요. 아는 거를 다 맞는 거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마지막 3단계 내신 수업할 때 항상 시키는 게 숙달 연습을 항상 많이 시켜요. 아는 거에서 그치면 절대 성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학교일수록 시험 전이라고 해서 야 어려운 거 나오겠지 야, 이런 거 해야 되겠지 막 암기하고 그런 게 되게 독이 되는 게 그 학생들이 욕심 때문에 이걸 잘 안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건 제 수업, 제 전략인데 제가 이제 성적이 그래도 조금 나오는 편에 속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첫 번째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기초적인 문제와 당연히 선생님 풀 줄 알아요. 아니야. 그러면 이제 시험을 꼭 하나 보게 해요. 그럼 2개 틀려요. 이거 현장 가서 맞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숙달 연습을 무조건 시키고 그러면 보통 하나가 틀리는 게 평균적이거든요. 그걸 안 틀리고 1.5개를 맞으면 1등급이라니까 변별력 문제 중에서 많으면 변별력 문제가 5개 정도가 많이 나왔을 때고 보통 한 3문제 정도 진짜 이렇게 쉬웠을 때는 요때는 하나씩 있더라고요. 하나씩. 그리고 요 정도가 됐을 때 2개 정도였어요. 2-3개.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렵게 나왔던 해에 한 번 시험 한 5개까지 이제 나왔던 시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안 그랬었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해외여고가 그 진도가 한번 되게 특이하게 나갔어요. 작년에. 그래서 수학 선생님 2분이 배정이 돼가지고 일반 학교하고는 진도가 달라서 이런 게 이제 이번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렇게 있다면 계약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해외여고 전문 반이기 때문에 이런 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개강 정보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제가 담당하는 반은요. 해외여고 1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개강일은 3월 5일.
주중에 이제 수요일 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요 시간 4시부터 8시 가능하면 학교 바로 앞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 끝나고 이어서 이제 하고 또 조교 선생님이나 저도 수시로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요 기간 뒤에 또 남아서 질문도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을 거예요. 일요일 시간은 12시부터 4시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3월에는 마플 시너지와 부교재는 자이스토리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는 설명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마플이 양이 많잖아요. 네. 그 애들이 하는 게 많은데 숙제를 다 해오나요? 네. 네. 저랑 하는 학생들은 이거를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요. 모든 학생들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다 커버하고 모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전 아마 신일 거예요. 그렇지 못합니다. 퇴원생도 있고요.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의 습관이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잠을 못 자서도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 8시간 확실하게 레인지 넓게 잡고 나머지 시간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중학교식의 숙제량을 하던 습관이 있어서 저는 못하는 거라고 보지 마플 정도는 저랑 했던 학생들 대부분이 어떻게든 다 하는 편이에요. 거의. 비율로 따지면 90% 이상은 해요. 마플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저는 마플에 그치지 않아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학생들이 이거 10문제 푸는데 사실 집중만 잘하면 10문제 푸는데 뭐 학생에 따라서는 그게 오래 걸리는 학생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요. 그날 수업을 잘 듣고 이해를 잘했다면 10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30분이 안 걸릴 거예요. 넉넉하게 잡을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 50문제로 잡았을 때 한 4시간, 5시간 하면 사실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 다 풀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학생들은 수업 시간 왔다 갔다 한 시간에 수업 시간 4시간을 듣는데 숙제를 그만큼도 투자를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제가 항상 1학년들 만나보면 이 간극이 좀 있어요. 그게 확실히. 보통 보면은 숙제는 한 2시간 넘어가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 좀 저는 거기서 그치면 제가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풀게끔 유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거의 다 풀어요. 요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튼 이유가 이게 뭐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마플까지도 못 풀었던 학생이 이제 머릿속에 스치는 학생들이 있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1등급을 자기가 풀 능력이 안 돼서 못 풀 수는 있어도 유형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하나죠. 숙제를 안 하는 학생들을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은 공부가 좀 하기 싫은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과외가 아니기 때문에 과외라면 그거에 대한 수요를 다 맞춰줄 수는 있지만 이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이 만약에 있으면 서로 이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중학교 때는 억지로 시켜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성적을 낼 수 있어요. 저도 중학교 수업을 해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절대 안 됩니다. 자발성이 저뿐만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의 자발성을 제가 이끌어내지 못하면 성적은 절대 담보되지 않더라고요. 애초에 그런 노력을 우리가 다른 학생한테 저는 투자하는 게 솔직히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커버를 노력은 하지만 제가 100% 뭐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대응한다라고는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또 있으십니까? 근데 아이들의 수준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맞습니다. 지금 반이 나눠져 있지 않고 한 반으로 운영하잖아요. 네. 그러면 수준이 다르면은 어느 학생에 중점을 두시면서 수업을 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3월에 수업을 강의를 시작하면 요걸 건너뛰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애를 좀 먹는 기간이 요때 3월인데 이 1학기 때 수업을 할 때 유형 수업을 하면서도 요 내용을 살짝 끌어와요. 마플 가지고. 그리고 저는 수업을 하면서 수준별이 너무 나가지고 조금 애를 먹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 원리적인 걸 되게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걸 기초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기본을 정말 꼼꼼하게 다 따져가면서 나아가면 이거 되게 난이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장점은 잘하는 학생들도 이런 게 과정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못하는 학생들도
이제 템포가 느리니까 이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앞부분에 강조를 하고요. 문제풀이에 왜 이걸 보고 이런 생각해야 되지? 왜 풀이가 이렇게 시작되지? 이런 설명을 훨씬 많이 하고요. 그 뒤 내용은 삭제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것 중에 뒤에 뻔히 정해져 있는 풀이의 설명은 잘 안 해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스스로 해봐라. 왜냐면 제가 마지막까지 그 책을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 속도가 차이 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한 번 더 불러가지고 이제 공부 시간을 따로 이제 갖죠. 이제 제가 다른 수업할 때 잠깐 가가지고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 또 이것 또한 커버가 되진 않아요. 만약에 너무 느리고 못한다 그러면 사실 공동체 수업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과외로 이렇게 추천을 하거나 하는 편입니다. 없으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아까 그 레벨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더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레벨은 저희 학원에서 수학 같은 경우는 레벨이 크게 4단계로 반이 구성은 있어요. 학교별로 있는 레벨이 있겠어. 학교별로 이렇게 반이 있지만 이렇게 학교별 같은 경우는 거의 응용 심화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냥 일반적인 반. 그래서 크게 레벨이 4개의 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일 아까 원장님이 설명하셨던 대표 원장님의 심화반, 그게 가장 높은 레벨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반이 있는 지금 도정선 선생님 반처럼 요게 2번째 레벨 반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레벨이 이제 학교 통합으로 기초 반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뭐 지금 9등급제 중에서는 6등급, 6, 7, 8등급 학생들, 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기초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아까 과외 추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공동체 이런 수업을 듣기가 힘드니까 소수 정예반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딱 6명만 받아요. 6명이 한 명씩 진도가 다 다르게 한 명씩 케어를 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학은 이렇게 학교별 반도 있지만 레벨별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학생 레벨에 맞춰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본인 학생 레벨에 맞춰서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데스크 쪽으로 좀 상담 문의 주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일단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네. 네. 수강료는 저희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주 2회 수업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주 2회 수업이에요. 4시간씩 주 2회 수업인데 이제 8회 기준이에요. 4주 기준. 4주 기준으로 42만 원이에요. 회당 52,500원이고요. 그리고 국어하고 과학은 주 1회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4회 수업이고 4주 기준으로 4회 수업 26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매달 5주가 되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직전 보강이 있는 날도 있고 뭐 빨간 날이 있어서 뭐 선생님 휴강을 하는 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강료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조금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달 횟수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8회와 4회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과학은 선생님께서 지금 수업 중이셔서 참여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설명회를 찍으셔서 유튜브에 올리실 테니까 저희 유튜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그럼 설명회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